여러분 동네에 강도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집도 혹시 취약한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에겐 감시 시스템이 없어서 오늘 밤은 자기 전에 현관문 손잡이에 호일을 씌울 거예요. 그러면 잠자는 동안 누군가 몰래 들어오려고 했는지 알아내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호일이 살짝 찢어진 것 같아요. 누군가 여기 왔었던 거고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또 다른 옵션은 문 손잡이에 머그잔을 거는 거예요. 손잡이가 돌면 머그잔이 떨어지겠죠. 소음이 일어나 여러분이 잠에서 깨고 침입자를 저지할 수 있길 바래요. 여러분의 주된 걱정거리는 최근에 어떤 방문 판매원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옆집에서 일한다고 하며 여러분 집 화장실을 써도 되는지 물어봤죠. 여러분은 그때 거절했고 무례하게 군 것 같아 미안했지만 아주 현명한 조치였어요. 미국에서 절도 행각의 약 60%는 원래 알고 있거나 전에 만난 적이 있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요. 그 판매원은 화장실에 가는 동안 집에 있는 무언가를 조정해서 다시 들어오기가 좀 더 쉽게 만들 수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떤 보안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고 집의 구조적 짜임새를 확인하고 어떤 좋은 귀중품을 가지고 있는지 알아내고 싶어 했을지도 몰라요. 드디어 오늘 휴가 가시는군요. 집을 가능한 한 안전하도록 대비해 두어야 해요. 가득 찬 우체통은 강도가 목표물을 찾는 첫 번째예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이웃이 여러분의 우편물을 챙겨줘야 해요. 깔끔하게 관리된 건물은 여러분이 항상 그곳에 있다는 분명한 신호예요. 여러분은 항상 잔디를 깎고 울타리를 다듬어 왔기 때문에 여러분이 없는 동안 누군가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채비를 해야 할 거예요. 만약 겨울이라면 집 주변에 그대로 있는 눈도 표적이 될 거예요. 이웃에게 부탁해서 최근의 활동을 보여주는 가짜 발자국을 만드는 것 또한 억제 효과가 있을 거예요. 훌륭한 최초 방어책으로 작용되는 많은 유형의 울타리들도 있어요. 다행히도 여러분에겐 울타리를 따라 뾰족한 입에 관목이 있네요.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의 소유주에 뛰어들어 날카롭거나 뾰족한 덤불에 떨어지면 즉시 불편함에 비명을 지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침입자가 있다는 게 이웃들에게 알려지게 되겠죠. 그리고 나뭇잎들은 나중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는 옷의 조각들을 잡아줄 거예요. 여러분은 여행 준비 일주일 전부터 미리 하루 종일 무작위로 커튼을 여닫았어요. 명확한 패턴이 없다는 걸 확신시켜서 여러분이 없는 동안 커튼을 열어두는 게 문제되지 않을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의 재산을 정찰하고 있을 때를 대비해서 말이에요. 강도들은 각 가정의 동태를 파악하느라 동네를 걷거나 운전하며 며칠을 보내요. 강도들이 정말 싫어하는 한 가지는 이웃의 감시예요. 범죄자들은 정찰을 시작하기 전에 조사를 하고 그런 곳들은 피할 거예요. 돌아오면 정리할 게 있네요. 이제 모든 고가의 전자제품을 창문에서 멀리 치우세요. 훤히 보이는 곳에 가치 있는 물건이 없도록요. 찬장이나 숨은 방 안에 넣으세요. TV는 걱정하지 마세요. TV는 너무 크고 옮기는데 힘이 들어요. 범죄자들은 아이패드와 게임 장치 같은 작은 장치들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보석 같은 작고 비싼 물건들은 상자에 넣고 비밀스러운 장소에 숨겨두세요. 놀랍게도 아이방이 좋은 곳이에요. 도둑들은 장난감은 아무런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 안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인정했어요. 보험을 활용하기 위해선 전자장치에 있는 모든 일련 번호의 사진을 찍고 목록을 만들어두세요. 95%의 침입은 무력으로 이루어져요. 창문과 문을 보강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기꾼들을 더 힘들게 만들 수 있어요. 뒷마당에 있는 모든 스툴, 의자, 사다리를 치우고 차고에 넣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에어컨 실외기처럼 더 높은 출입구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빌미가 될 거예요. 이게 강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중 하나인데 보강할 필요 없이 쉽게 뗄 수 있어서 입구가 생기거든요. 이를 더 쉽게 만들어주지 마세요. 강도들은 1분 안에 약한 문을 부술 수 있어요. 더 많은 지지를 위해 나무 대신 금속 프레임을 설치하세요. 경첩과 잠금 장치는 도둑들이 포기할 때까지 충분히 오랫동안 걷어차여도 견딜 수 있는 충분한 힘이 있어야 해요. 자물쇠는 취약해서 숙련된 도둑이 쉽게 딸 수 있어요. 그걸 제자리에 고정시켜주는 간단한 보호 잠금 장치가 그걸 꼼짝하지 않게 만들어줄 거예요.
차고 문에 있는 경첩들은 바깥쪽으로 열리기 때문에 취약하며 경첩에서 핀을 빼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핀을 뺄 수 없게 조작 방지 핀으로 교체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차고 머리 위 문은 도둑이 제일 먼저 접근하려는 곳 중 하나예요. 이 문에는 완전히 고정시켜주는 자물쇠가 없어요. 걸쇠에 자물쇠를 부착해서 트랙에 연결해서 제자리에 고정시켜두세요. 차고 문에는 이 옵션이 없으니까 롤러 바로 위에 있는 트랙 중 하나에 구멍을 뚫고 자물쇠를 달아주세요. 강도들은 그 집의 주인을 보호하는 충성스런 수호자인 개를 무서워해요. 한 조사에 따르면 도둑들이 침입한 대부분의 집에는 개가 없었던 걸로 나타났어요. 왜냐하면 강도질하는 동안 주의를 끌고 싶지 않기 때문이었죠. 안타깝게도 여러분에게는 개가 없어요. 하지만 현관문 밖에 개 밥그릇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도들은 물러날 거예요. 강도들은 자신들의 수법과 기술을 접목했어요. 범죄자 5명 중 4명은 목표물을 찾기 위해 페이스북, 트위터, 그리고 구글 지도와 같은 소셜미디어를 사용해요. 집 열쇠가 있는 사진을 공유하는 것만으로도 도둑이 확대해서 정확한 측정을 함으로써 자신만의 열쇠를 만들기에 충분해요. 무선 네트워크가 안전한지 확인하고 멀리 가 있는 동안 더 강력한 새 암호를 사용하세요. 물질적인 것들만 도난에 취약한 게 아니에요. 암호 및 액세스 코드와 같은 중요한 데이터도 네트워크를 통해 도난당할 수 있어요. 또한 악성 프로그램을 통해 장치가 감염될 수 있는 위협도 있죠. 구글 지도에서 여러분의 집이 보이는 걸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 주소를 입력하세요. 여러분이 사는 거주지의 거리 풍경을 찾아보세요. 옵션 버튼을 누르고 문제 보고를 선택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집 이미지가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집을 빨간색 사각형으로 덮을 수 있는 옵션이 있을 거예요. 내 집 옵션에서 흐리게 표시하도록 요청하고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세요. 며칠이면 처리될 거예요. 집에 없는 동안 라디오는 켜놓지 마세요. 도움이 안 될 거예요. 도둑들은 집을 정찰하는 수법을 통해 라디오와 TV 소리를 확인해요. 돌아왔을 때 그게 여전히 켜져 있는지를 확인하죠. 결국 아무도 집에 없다는 걸 더 쉽게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서 활동적인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는 다른 옵션은 여러분만의 오디오를 만드는 거예요. 발소리, 대화, 개 짖는 소리 등과 함께 주변 소음을 하루 종일 무작위로 재생하는 거예요. 불을 켜둔 채로 두는 것도 좋은 생각이 아니에요. 스파이 활동을 하던 누군가가 특히 밤에 여러분의 집을 더 쉽게 알아차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엔 전기세까지 도둑맞게 될 거고요. 여러분은 막 휴가를 떠날 준비가 다 되었고 쓰레기를 버려야 해요. 만약 큰 상자가 있다면 쓰레기통에 들어갈 수 있게 상자들을 부수세요. 최근에 받은 귀중품에 대한 단서를 숨기세요. 마지막 체크. 문은 다 닫았고 열려있는 창문도 없어요. 이제 드디어 여행을 즐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림 같은 곳에서 즐기고 있더라도 거기 머무는 동안 사진은 폰에만 남겨두고 돌아올 때 인터넷에 올리세요. 여러분이 없는 동안 사진을 공유한다면 여러분이 준비한 모든 게 무의미하게 될 거예요. 근처의 모든 범죄자들이 여러분이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미국에서 연간 250만 채의 주택이 도둑맞고 있으며 현대적인 보안 시스템이 없는 주택은 침입당할 가능성이 300% 더 높아져요. 휴식을 마치고 돌아오면 여러분 집에도 하나 설치하는 공원을 걷다가 귀여운 개를 발견하고 걸음을 멈춥니다. 개를 보고 감탄하다가 빨간 개목걸이를 하고 있다는 걸 보고 빨강이 정지를 나타내는 보편적인 표시라는 것을 기억해요. 전 세계적으로 빨간색은 정지 신호와 신호등에 사용됩니다. 이 귀여운 개에게는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돼요. 빨간 목걸이는 그 개가 공격적이고 인간과 다른 동물들이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걸 나타냅니다. 이런 개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입질을 하거나 물거나 달려들 가능성이 더 높아요. 개가 주인과 있을 때 얼마나 행복해 보였는지를 생각하면 이 사실은 믿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개는 아마 기분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개는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에 대한 보호심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개가 도우미 견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개라면 안내견이라고 적힌 조끼를 입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개들을 보면 명심할 점이 있어요. 만지지 마세요. 모든 개 주인들이 색깔로 표시된 개 목걸이를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이건 주로 전문적인 환경에서 더 많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만약 개가 냄새를 구분해야 하는 탐지견이라면 낯선 사람들로부터 배 마사지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할 일이 있을 거예요. 이때 빨간 개 목걸이는 경고의 의미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개의 코에는 3억 개의 후각 수용기가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인간에게는 대략 600만 개가 있어요. 그건 개의 후각이 우리보다 약 50배 더 뛰어나다는 걸 의미해요. 냄새를 분석하는 데 전념하는 개의 뇌 부분은 우리보다 약 40배 더 큽니다. 개들은 새로운 냄새에 끌려요. 개는 배 마사지보다 냄새를 맡는 걸 선호할 가능성이 높아요. 배를 만지는 건 개들을 짜증나게 할 수도 있어요. 개를 자극할 수 있는 다른 행동을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을 섭섭하게 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개를 안아주려고 다가갈 때 개가 겁을 먹고 얼어붙는 걸 본 적 있으세요? 왜 그런지 궁금해 본 적 있나요? 개는 포옹을 좋아하지 않아요. 연구에 따르면 절대 개의 움직임을 구속하면 안 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건 개를 끌어안을 때 발생하는 일이에요. 만약 개가 포옹을 원해서 다가온다면 그건 좋아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머리를 쓰다듬는 것으로 충분할 거예요. 집에 돌아왔을 때 가구가 엉망으로 씹힌 모습을 보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니면 새 신발이 망가진 걸 발견하거나요. 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개에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아무리 개가 가장 아끼는 비싼 신발을 씹어놨다고 하더라도요. 소리를 지르는 건 개를 혼란스럽게 할 뿐입니다. 개들은 그저 여러분이 짖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주인이 왜 저럴까 어리둥절해할 수도 있어요. 개의 눈이 아름답고 눈을 떼기가 힘들다는 건 알지만 너무 오래 쳐다보지는 마세요. 오랫동안 눈을 마주치는 건 개들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공격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의 반려견에도 해당되는데 심각한 행동에 겁을 먹을 수도 있어요. 특히 여러분의 존재를 불안하거나 불편해하는 낯선 개들에게는 더 그래요. 그저 따뜻하고 껴안고 싶은 털을 쓰다듬는 것에 만족하면서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도록 하세요. 개를 짜증나게 하는 또 다른 행동은 무엇일까요? 개는 발톱이 엄청나게 길게 자란 건 별로 불편해하지 않을 수 있지만 더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한 가지는 주인이 발톱을 자르려고 하는 거예요. 연구에 따르면 개들은 발톱을 깎고 귀를 검사하고 입을 들여다보는 걸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도하게 자란 발톱이 개를 다치게 할 수 있고 귀를 검사하는 건 심각한 귀 감염을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해야 하는 일이에요. 동네 미용사에게 데려가거나 직접 발톱을 깎으려고 하기 전에 개의 발과 귀를 만져주는 걸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책임감 있는 개 주인은 개에게 충분한 운동을 제공해요. 그리고 개들은 항상 산책을 좋아해요. 그렇죠? 아니요,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이 문제에 대해 현실적으로 생각해봐요. 여러분은 해가 쨍쨍 내리쬐는 날 해변에 있어요. 맨발로 모래 위를 걷는데 갑자기 발이 불타는 것 같아요. 재빨리 수건으로 힘겹게 돌아옵니다.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셨죠? 사람 발에 너무 뜨겁다면 아마 개의 발에도 너무 뜨거울 거예요. 그리고 걱정해야 할 건 단지 뜨거운 발이 아니에요. 더위 자체가 개를 해칠 수 있어요. 개는 헐떡임으로써 몸을 식힙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더운 날씨에는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아요. 산책 시간을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로 옮기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함은 삶을 즐겁게 해요. 이 사실이 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특히 개와 함께 하는 놀이에 관해서라면요. 개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를 생각할 때 대부분은 공 가져오기를 떠올릴 거예요. 필사적으로 공을 쫓아서 달려야 하는 건 우리가 아니니까 꽤 편리하죠. 창의력을 발휘하세요. 다른 게임을 시도해보세요. 그중 하나는 개와 사람 모두의 동등한 노력을 요구하는 줄다리기입니다. 개들은 이 게임을 좋아하고 보편적인 믿음과는 달리 공격성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특히 각 라운드를 번갈아 가면서 이긴다면요. 이 게임은 또한 개에게 충돌 조절에 필수적인 기술을 가르칠 겁니다. 게임을 일찍 끝내는 건 개에게 어떤 것이 허용되고 허용되지 않는지의 차이를 가르칠 거예요. 개와 함께 훈련 게임도 할 수 있습니다. 부탁하지도 않았는데 개와 눈이 마주칠 때 간식을 주는 건 개를 더 잘 통제할 수 있게 해줄 거예요.
개는 동물이지만 인간과 몇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 개도 모두와 잘 지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억지로 다른 개와 친구가 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어떤 개들은 수줍음을 타고 어떤 개들은 사교적이에요. 책임감 있는 반려동물 주인으로서 우리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개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가를 알아내는 거예요. 개마다 자신감의 정도가 다 다릅니다. 한 마리의 개는 다른 한 마리의 개와 함께 있을 때 괜찮지만 두 마리 이상의 더 큰 그룹에서는 불편해할 수 있어요. 때때로 개가 함께 놀 수 있도록 작은 규모의 친구 그룹을 만들거나 한 번에 한 마리. 애리조나에서는 저녁 7시 이후에는 욕조에 잠든 당나귀를 두지 않도록 하세요. 이건 1924년에 만들어진 법이에요. 홍수 중에 발생한 사건 후에 말이죠. 한 상인이 종종 당나귀를 욕조에 재우곤 했었어요. 그때는 욕조가 바닥에 고정되어 있기 전 쉽게 움직일 수 있었던 때였어요. 그 운명적인 밤에 마을이 물에 잠겼을 때 잠이 든 당나귀는 급류에 떠내려갔어요. 마을을 항해했고 결국 1.6km 떨어진 계곡으로 가게 됐어요. 당나귀는 욕조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속절없이 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 결국 그 불쌍한 당나귀를 구해줬어요. 하지만 구조하는 동안 많은 노력과 자원이 필요했어요. 그들은 재빨리 새로운 법령을 만들었고 더 이상 욕조에서 자는 당나귀는 없게 했죠. 자, 이제 아시겠죠? 사모아에서는 남편이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아내가 남편을 당국에 신고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사건이 발생한 후 공식적인 경고 조치가 내려져요. 다음에 남편이 잊지 않도록 충분한 메모들을 만들어 놓을 걸로 예상되죠. 하지만 만약 남편이 그 날짜를 또 무시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중요한 날짜를 잊을 수 있는지를 밝히기 위해 1년의 강도 높은 인터뷰를 거쳐야 해요. 남편 건망증의 정당방위성에 따라 심각한 결과에 직면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갈 때까지 두고 보세요. 다시 애리조나로 갈게요. 여기서는 여러분의 땅에서 사화로 선인장을 제거하고 싶다면 특별한 허가가 필요해요. 허가 없이 그걸 없애버린다면 최대 3년 동안 감옥에 갇힐 수 있어요. 이 선인장들은 200년까지 살 수 있어요. 이렇게 엄격한 보존 노력이 시행되는 이유는 선인장이 35년이 되어야만 씨앗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탈리아의 아름다운 해변을 따라 헤라클레아의 해안 마을을 따라 걷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도 양동이를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래성은 만들지 마세요. 해변가를 지나는데 위험한 요소로 공표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해변에 오실 때는 양동이는 집에 두고 오세요. 그렇지 않으면 최대 35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어요. 미국에서 길을 따라 운전하거나 숲을 가로질러 하이킹을 할 때 울타리, 장대 또는 심지어 나무에 그려진 이상한 보라색 표시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 주에 걸쳐 이 표시들은 사유지에 침입하지 말라는 경고입니다. 일반적인 경고 표지판 대신 이 물감을 쓰는 건 더 오래 지속되는 저렴한 대안이 되기 때문이에요. 지난 10년 동안 15개 주에서 각기 다른 시기에 시행됐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다른 주에도 퍼질 걸로 예상되고요. 그러니까 이 표시들을 잘 지켜보세요. 어느 날 싱가포르 당국은 1년에 껌 치우는데 2억 원을 쓰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리고 그게 의자와 테이블 아래에만 있는 것들도 아니었어요. 센서에 영향을 미쳐 지연을 야기하는 지하철의 중요한 곳에서도 껌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1992년에 껌은 공식적으로 금지됐어요. 법은 관광객들에게 더 관대했고 오직 적은 양만 그 나라에 들일 수 있어요. 또 치과 의사들은 치아 위생을 위해 껌을 환자에게 처방할 수 있어요. 공중화장실 청결에 관한 또 다른 문제가 싱가포르에 있었어요. 당국은 전국에 걸쳐 지저분한 공중화장실이 너무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게 의심할 여지 없이 세계에서 가장 깨끗한 나라라는 명성에 오점을 남길 수 있었죠. 그들은 화장실 요원을 포함한 감시 시스템을 시행했어요. 이 사람들은 화장실을 감시하면서 깨끗한 화장실만 있도록 하기 위해 애쓰죠. 위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업주들은 신고돼요. 여러분은 태국의 번화한 거리를 걷고 있다가 지폐를 떨어뜨렸어요. 바람이 지폐를 집어 날려버려서 여러분은 정신없이 그걸 쫓아요. 돈을 멈출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가까워졌지만 발은 쓰지 않도록 하세요. 태국에서는 발이 낮고 더러운 걸로 간주되기 때문에 지폐를 밟는 것은 큰 범죄로 여겨져요.
태국 지폐에는 중요한 사람들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밟으면 안 돼요. 지폐의 가치가 아무리 크더라도 밟지 마세요. 안 그러면 감옥에 갇히게 될 거예요. 독일의 아우토반을 따라 차를 타고 속도를 내고 있어요. 이곳은 원하는 만큼 빠르게 운전할 수 있는 마지막 장소 중 하나예요. 하지만 여행을 하다 보니 연료 탱크가 비어 있다는 걸 발견했고 여러분은 차를 세우고 멈춰요. 다른 곳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기서는 막을 수 있었던 위험으로 간주돼요. 기회가 있었을 때 연료를 채울 선견지명이 없었던 것에 대해 11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할 거예요. 아우토반에 대한 추가 규정에는 주차, 후진, 심지어 유턴도 금지되어 있어요. 40년대에 한 쌍의 피클 포장업자가 코네티컷에서 자신들의 상품을 팔고 있었어요. 이 피클들은 정확히는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었지만 여전히 오래된 상품을 팔려고 했었죠. 그들은 곧 잡혔고 미래의 이 문제를 피하기 위해 새로운 법이 시행됐어요. 피클을 팔려면 피클이 튀어 올라야 한다는 새로운 필요 조건이 생겼어요. 그 당시에는 그게 먹어도 안전한지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었는데 보존 방법이 발전하면서 이 법은 잊혀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존재는 하고 있어요. 뉴욕의 늦은 밤이고 여러분은 빠르게 가게로 뛰어가요. 신발을 신는 게 소용없어요. 이렇게 짧은 거리를 가는데 너무 많은 힘이 들잖아요. 하지만 길을 건너다 갑자기 경찰에 의해 처지당해요. 여러분은 아무 잘못도 한 게 없어서 혼란스럽지만 경찰들은 오후 10시가 넘도록 슬리퍼를 신은 죄로 여러분을 바로 체포해버려요. 이 규칙은 냄새나는 슬리퍼가 쥐와 다른 해충들을 끌어모은다고 믿어져서 시행되고 있어요. 그런데 공공장소에서 잠옷 입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은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의 건조한 모래길을 가로질러 운전하고 있어요. 차 안에 뭔가 의심스러운 걸 숨기고 있어요. 관심을 끌지 않기를 바라면서 망설이면서 가고 있죠. 감자 마케팅 당국에 의해 차가 세워지면서 갑자기 걱정이 돼요. 그들은 차를 수색하고 여러분이 50kg 이상의 감자를 운반하고 있다는 걸 발견해요. 이 법은 1946년 심각한 배급 기간 동안 상업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어요. 그 이후로 그 법이 없어지긴 했지만 그건 2016년이 되고 나서였어요. 영국 국회의사당에 여행 갈 계획을 하고 있다면 갑옷은 집에 두고 왔는지 확인하세요. 1913년 아무도 금속 양복을 다 입고서는 들어갈 수 없다고 선언됐어요. 안전상의 이유로 만들어졌는데요. 자동차의 범퍼 스티커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드러내요. 강아지와 함께 만든 맞춤 스티커는 강도들에게 여러분이 자주 야외에 있다는 걸 나타내요. 그리고 집이나 차에서 떨어져 많은 시간을 보내는 걸 좋아한다고 노출시키죠. 아니면 정말 비싼 개품종을 살 수 있는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도요. 아이가 타고 있다는 스티커를 붙였다는 사실은 다음과 같이 해석될 수 있어요. 난 쉽게 주의가 산만해지고 항상 바쁘다. 내 차를 훔치는 건 정말 쉽다 라고요. 휴가지에서 가져온 스티커와 차에 붙인 장소들 또한 여러분이 한 번에 몇 달 동안 집을 비울 수도 있고 또는 장거리 여행을 좋아한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요. 만약 가족 활동에 자부심을 느낀다면 그걸 보여주기 위해 범퍼 스티커를 쓰지 마세요. 원치 않는 사람들을 유인하고 불필요한 정보를 줄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니는 대학 이름이나 골프치기 좋아하는 곳 같은 것들이죠. 여러분이 특정 직업을 갖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도둑들은 여러분이 벌 거라고 추정하는 금액에 따라 여러분의 차에서 얼마나 많은 귀중품을 찾을 수 있는지 쉽게 추측할 수 있어요. 주차 스티커는 일하는 곳이나 사는 곳을 쉽게 알려줄 수 있는데 이건 낯선 사람과 절대 공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차가 더 개인 맞춤형이 될수록 여러분은 더 많이 기억될 거예요. 항상 나쁜 건 아니지만 여러분이 교통체증에서 누군가를 불쾌하게 만들었는데 커스텀화된 번호판이 있고 차에 특이한 색이 있거나 많은 스티커가 있다면 여러분을 당국에 신고하는 경향이 더 강할 거예요. 만약 차를 영원히 가지고 있을 생각이 없다면 팔기 전에 어떨지를 고려해야 해요. 차에 붙은 많은 범퍼 스티커는 구매자들을 쫓아낼 수 있어요. 그 스티커를 제거하는 게 엄청 힘들다는 건 말할 것도 없죠. 끈적끈적한 잔여물을 많이 남기니까요. 또 자동차 페인트 층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요. 하지만 도둑이 쫓아낼 수 있는 스티커 중 하나는 여러분의 차에 알람이나 추적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절대로 전자제품을 차 안에 오랜 시간 동안 보관해서는 안 돼요.
첫째, 힘 안 들이고 돈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로부터 원치 않는 관심을 끌 수 있어요. 극한의 온도에 폰이나 충전기를 방치하면 영구적으로 손상된다는 건 말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이 매일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한다는 건 사실 정말 칭찬할 만해요. 단 차에 용기를 두고 내리지 말 것을 기억하세요. 과열로 화학물질이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햇볕에 노출시키면 효과가 줄어들 수 있어요. 전문가들은 자외선 차단제를 25도 이하의 온도에서 보관할 것을 권장해요. 심지어 운전용 선글라스도 직사광선으로부터 멀리 둬야 해요. 반드시 글로브 박스에 넣거나 차량에서 내릴 때는 휴대하세요. 직사광선에 노출되면 렌즈와 플라스틱 또는 금속 프레임이 손상되어 빛이나 햇빛에 대한 효율성이 손상될 수 있어요. 헤어스프레이, 스프레이 페인트 또는 데오드란트를 구입한 적이 있다면 이 모든 통에 권장 저장 온도사항이 인쇄되어 있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의 차 안에 극단적인 온도에 노출시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통들은 빠르게 팽창해 폭발할 수 있어요. 내용물은 말할 것도 없이 인화성이 강해요. 차에 플라스틱 물병을 두지 않도록 하세요. 만약 그게 열에 노출되었다면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화합물인 BPA와 같은 해로운 물질을 먹게 될 수도 있어요. 시간이 지나면 플라스틱에서 물로 옮겨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생수병에도 유통기한이 적혀 있는 거예요. 물의 유통기한이 끝나는 게 아니라 플라스틱 안에 있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하게 물을 소비할 수 있는 기한을 알 수 있게 쓰여진 거예요. 게다가 직사광선을 받으며 자동차 좌석에 남겨진 물병은 태양광선의 돋보기로 작용해 불이 붙을 수도 있어요. 식료품을 안전하게 소비하고 싶다면 절대로 안전하지 않은 온도에 꺼내놓지 마세요. 상하기 쉬운 식료품을 사야 할 때마다 4도 이상의 온도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말고 온도가 32도 이상일 때는 1시간만 놔두세요. 식료품 목록에서 고기나 유제품을 마지막으로 구입하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러면 집에 더 빨리 가서 냉장고에 빠르게 보관할 수 있죠. 더 추운 계절에도 절대로 음료수를 차 안에 방치해둬서는 안 돼요. 물, 주스 또는 탄산음료는 얼면 용기 안에서 팽창해 차 안을 더럽힐 수 있어요. 사우나나 수영장에서 나온 후 젖은 옷을 가방에 넣는 게 훨씬 편하다는 건 알아요. 단 그걸 차에 너무 오래 두지 않도록 하세요. 그 옷들은 차 안에 작은 곳에 있는 곰팡이나 박테리아를 쉽게 모을 수 있어요. 그걸 다시는 입을 수 없는 것도 당연하죠. 손상시키지 않도록 집에 도착하자마자 걸어서 말리세요. 상쾌한 숨결은 제가 항상 걱정하는 것이기도 해요. 특히 제가 밖에서 운전할 때 말이에요. 하지만 특히 찌는 듯한 더위에 두면 껌이 끈적끈적해지고 차 안에 있는 물건에 달라붙을 수 있기 때문에 전 항상 보통 껌을 놔두지 않아요. 겨울에도 좋지 않아요. 왜냐면 꽁꽁 얼어버려서 맛이 없고 진주 같은 치아에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만약 진짜로 차에 박하향이 나는 걸 보관해야 한다면 젤리를 선택하는 게 제일 좋아요. 여러분의 핸드백도 차 안에 절대 방치해서는 안 되는 것들 중 하나예요. 우린 종종 집 열쇠나 지갑과 같은 귀중품을 가방에 보관하기 때문에 잠재적인 도둑을 끌어들이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두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거기에 두려면 트렁크에 넣어두세요. 대부분의 차에서 잘 안 보이는 곳이니까요. 차는 중요한 서류들을 위한 안전한 장소가 되어서는 안 돼요. 잘 훈련된 도둑은 단 몇 초 만에 여러분의 차에 침입할 수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왜냐하면 제가 자동차 절도 비밀을 폭로할 거거든요. 자동차 기술은 점점 더 발전하고 있죠. 자동차 탈취범들도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아주 진보된 기술이나 장치를 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대부분은 아니에요. 대부분의 절도는 여전히 옛날 수법으로 이루어집니다. 전문가들은 많은 운전자들이 가장 간단한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사람들의 43%가 떠나기 전에 차가 잠겼는지 확인하기 위해 문손잡이를 확인하지 않아요. 자, 팁 1번. 차를 잠그고 잠겼는지 다시 확인하세요. 여기 새로운 세대의 속임수가 있어요. 분명히 가끔 차를 훔치기 위해 필요한 건 플라스틱 병뿐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도둑이 주차장을 걸어요. 차를 주시합니다. 빈 플라스틱 병을 조수석 타이어 위에 올려둬요. 운전자가 시동을 걸고 차가 움직이기 시작해요.
이 오그라드는 소리는 뭐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 차에서 내려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기 위해 몸을 숙여요. 그러고 나서 도둑이 와서 차를 훔치거나 운전자의 귀중품을 빼앗아요. 이 경우 운전자의 가장 큰 실수는 차를 작동시킨 채로 두는 거예요. 규칙 3번은 이 사건들과 관련이 있어요. 차 시동을 켜두지 마세요. 절대로요. 경찰은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동안에도 차 열쇠를 차에 두고 가면 그건 도둑들에게 횡재라고 경고해요. 그냥 여러분의 차를 타고 갈 수 있어요. 차가 따뜻해질 때까지 기다리는 동안 추운 바깥에 있는 대신 집에 있는 게 좋은 생각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러면 여러분의 차가 목표물이 될 수 있어요. 가게에 잠깐 들르는 동안에도 차 시동을 걸어두지 마세요. 게다가 적어도 미국 30개의 주에서 시동을 걸어둔 채 차를 가게 주차장에 방치하는 건 합법적이지도 않아요. 이건 명백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귀중품을 차 안에 두지 마세요. 심지어 컵홀더에 약간의 잔돈도 두지 마세요. 얼마나 사소한 게 도둑을 끌어들이는지 알면 놀랄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거? 좋았어. 접수! 보다 진보된 해결책을 쓸 수 있어요. 일반 장치는 운전할 수 없도록 핸들에 락을 걸어요. 그러니까 이 장치들이 도둑을 막지는 못할 거예요. 하지만 도둑의 속도를 늦추거나 적어도 다시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죠. 좋아요. 이제 자동차 차대 번호라는 게 있어요. 이 숫자는 모든 자동차와 차량 소유자에게 고유해요. 게다가 공공자료기도 해요. 모든 창문에 차대 번호를 새겨도 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부품 때문에 암시장에서 여러분의 차는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어떤 도둑도 도난당한 걸로 쉽게 식별될 수 있는 차를 운전하고 싶어 하지는 않겠죠? 게다가 차 창문을 바꾸는 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걸 상대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킬 스위치를 쓰는 거예요. 도둑들은 이걸 엄청 싫어해요. 이 스위치는 점화 스위치 또는 배터리로 가는 전기 흐름을 차단하고 연료 펌프를 비활성화시켜요. 숨어있는 스위치는 도둑이 이미 차에 침입했어도 실제로 차를 훔치는 걸 방지할 수 있어요. 도둑이 참 운도 없네요. 이제 그 문을 닫으세요. 많은 새 모델에는 킬 스위치가 설치되어 있고 오래된 버전에도 킬 스위치를 쉽게 달 수 있어요. 이제 스티브 플러를 소개할게요. 이 사람은 자동차 절도 전과자예요. 차를 훔친 죄로 6번이나 유죄 판결을 받았어요. 하지만 제대로 들으신 거예요. 수백 번의 다른 건들은 피해갔어요. 그래도 이젠 어두운 세계를 떠났어요. 이제 자신이 한 일을 만회하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도둑들만 아는 비밀을 세상에 알리는 걸 승낙했어요. 그는 자동차 도둑들이 킬 스위치를 좋아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했어요. 잘 숨겨놓으면 이런 스위치는 비활성화될 때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차 도둑들은 한 대의 차에 너무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기 때문에 다음 차량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차에 여분의 열쇠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고 있나요? 일부 차에는 발렛키가 사용자 설명서 안이나 트렁크의 공구 키트에 숨어 있어요. 여러분 차에 해당하는 말이라면 열쇠를 꺼내세요. 여러분이 그게 어디에 있는지 안다면 도둑들도 알 거예요. 스페어 키를 위한 완벽한 은신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 도둑들은 어디를 봐야 하는지 알아요. 어떤 사람들은 스페어 키를 범퍼나 바닥 매트 아래에 숨겨요. 도둑들은 일상적으로 그곳도 점검하고요. 플러가 말합니다. 앞좌석 사물함, 가운데 콘솔, 문, 잔돈 상자, 그 밖에 뭐든지 거기에 있어요. 그 모든 곳에서 전 열쇠를 찾았어요. 더 놀라운 건 그가 차량을 살펴본 후 훔친 차량의 90%에서 열쇠를 찾았다고 인정했다는 거예요. 미국 보험범죄 방지국으로부터 좀 더 흥미로운 정보가 나왔어요. 그들은 2016년에서 2018년 사이에 거의 23만 대의 차량이 안에 차 키홀더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절도당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열쇠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차량 강도들은 무선 도어 잠금 장치의 신호를 가로채서 차를 열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걸 막을 수 있는 RFID 지갑의 키홀더를 숨기는 운전자는 겨우 전체의 5% 정도뿐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집에 와서 집 앞에 차를 주차한다고 상상해보세요. 출입문 근처에 있는 열쇠 거리에 차 열쇠를 올려둬요. 아이쿠,
다음날 아침 전날 밤에 주차했던 곳에서 여러분의 차를 찾을 수 없을지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열쇠를 집 어디에 두어도 안전하다고 믿어요. 안타깝게도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차량 강도들은 열쇠로부터 신호를 받아 원격으로 잠금을 해제하는 장치를 사용할 수 있어요. 해결책은 도둑이 신호를 잡을 수 없도록 자동차 열쇠를 출입문으로부터 멀리 두는 거예요. 기술을 써서 자동차를 보호하세요. 동작 센서가 달린 알람은 도둑에게는 아주 불리한 장치죠. GPS 추적 장치도 유용할 수 있어요. 최악의 경우 경찰이 여러분의 차를 찾는데 도움이 될 거예요. 자동차 경보기 또한 도둑들의 관심을 씻게 해요. 좋은 차량 경보기에 투자하세요. 장치에 있어 마지막 방어선은 감시 모드가 있는 차량용 블랙박스예요. 모든 차량용 블랙박스는 운전을 기록하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하지만 어떤 모델은 여러분이 주변에 없을 때도 차를 감시할 수 있게 해줘요. 차를 신선한 공기로 가득 채우도록 창문을 열어두는 게 해가 될 거라고 생각하진 않으시겠죠? 아니요, 그 작은 틈은 도둑이 빠른 손가락이나 도구.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데 갑자기 거대한 새떼를 발견합니다. 물 아래에 있는 무언가에 흥분하고 있어요.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고 싶은 충동을 느껴요. 조심하세요. 자리에 앉고 물에 가까이 가지 마세요. 알아요. 갈매기 몇 마리에 쪼이는 정도는 무섭지 않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 걱정해야 하는 건 새가 아닙니다. 물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바다 위나 바닷속 동물의 왕국에서 많은 동물의 먹이가 됩니다. 참치, 오징어, 문어, 바다표범과 같은 해양 포유류도 다양한 종류의 작은 물고기를 먹고 살아요. 블루피쉬와 줄무늬 농어와 같은 종이 가장 인기 있는 먹이입니다. 이들은 또한 더 강력한 포식자들이 좋아하는 먹이기 때문에 물가에 있는 새들 가까이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6m까지 자랄 수 있는 생물과 마주칠 위험을 감수하는 셈이에요. 보통 사람의 3배 크기죠. 이건 백상아리의 크기예요. 주변에 물고기가 있다면 백상아리들이 먹이를 먹기 위해 바다 표면 근처로 올라올지도 모릅니다. 백상아리는 동물 중에서 가장 무는 힘이 강해요. 유일하게 백상아리와 대적할 만한 무는 힘을 가진 다른 종은 바다 악어뿐이에요. 그리고 백상아리는 냄새를 맡는 능력이 매우 강력해요. 과학자들은 백상아리의 후각이 100배 이상 더 강하다고 믿고 있어요. 심지어 숨을 쉬기 위해 주둥이 밑에 있는 콧구멍을 사용하지도 않습니다. 콧구멍은 단순히 후각기관의 역할을 해요. 다행스럽게도 상어가 좋아하는 먹이는 인간이 아니고 일부러 인간을 사냥하지도 않습니다. 상어에게 공격당할 확률은 370만 분의 1 정도로 낮다고 해요. 상어와 인간이 만나는 불상사가 일어날 때 상어는 사람을 물개 또는 엄청나게 큰 줄무늬 농어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들과 물고기들을 멀리하고 동물은 그냥 동물끼리 내버려둬야 합니다. 해변에 앉아서 선탠하는데 집중하세요. 그렇다면 상어는 시력이 나쁘다는 뜻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맑은 물에서 상어의 시력은 같은 환경에서 수영하는 인간의 시력보다 10배 이상 좋습니다. 상어의 눈 구조는 우리의 눈과 상당히 비슷해요. 각막, 수정체, 망막, 짙푸른 홍채, 그리고 동공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상어 눈은 사람처럼 2가지 종류의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는데 낮은 조도에서 시각을 담당하는 막대세포와 높은 조도에서 색각을 담당하는 원뿔세포입니다. 비록 상어의 막대세포와 원뿔세포가 얼마나 잘 작용하는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구에 따르면 상어는 한 종류의 원뿔세포만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건 상어가 인간처럼 완전한 색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때때로 인간을 다른 생물과 혼동하는 건지도 몰라요. 하지만 누군가 내 먹이를 뺏어 먹으려고 하는데 누가 제정신이겠어요. 상어 눈에는 또한 반사판이 있어요. 이건 상어의 망막 뒤에 위치한 거울 같은 결정체층이에요. 이 결정체는 상어가 극도로 어둡고 탁한 물속에서 꽤 잘 볼 수 있게 해줍니다. 그 결정체는 들어오는 빛을 반사하는데 이건 망막 안의 막대세포가 처음에 주변에서 놓쳤을지도 모르는 빛을 감지할 수 있는 2번째 기회를 제공해요. 재밌는 사실은 고양이도 반사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양이의 눈이 빛을 받으면 어둠 속에서 빛나는 거죠. 상어가 근처 바다에서 맴돌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또 다른 확실한 징후는 고래의 존재입니다. 상어는 고래를 120km 이상 스토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고래 무리를 따라다니며 무리 중 한 마리가 취약해지기를 기다렸다가 본격적으로 공격해요. 그래서 명심할 점은 만약 지금 물 위에 새들이 있다면 아마도 좋은 징조가 아닐 거라는 거죠. 수천 마리의 새들이 하늘에서 떼를 지어 날아다니는 것을 볼 때와는 달리 말이죠. 이것을 머머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수천 마리의 찌르레기들이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일제히 움직이며 동시에 위아래로 날아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마치 새 올림픽에서의 싱크로나이즈 경기에 출전하는 것과 같아요. 이 현상은 새들이 둥지를 틀기 시작할 때 일어납니다. 어떤 곳에서는 빠르면 9월이고 어떤 곳에서는 늦으면 11월 말일 수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더 많은 새들이 야간 비행에 동참해요.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하늘에서 함께 무리를 지어 나는 건 매와 같은 포식자들로부터의 보호를 위해서예요. 그렇게 높은 곳에서 날다 보면 추워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새들은 따뜻함을 유지하고 잠재적인 먹이 장소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 수천 마리씩 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거대한 새떼는 나쁜 징조가 아니지만 숲이 우거진 지역에서 여러분을 향해 날아오는 새들을 본다면 여러분도 자리를 뜰 때가 된 거예요. 새와 다른 동물들은 산불 지역에서 도망칩니다. 양서류와 같은 일부 동물들은 실제로 불 속에 머물 수도 있어요.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대신 땅을 파서 불을 피할 거예요. 하지만 거의 모든 다른 동물은 떠나려고 최선을 다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고 있을 때 길을 피하는 걸 잊지 마세요. 새에서 다시 상어로 돌아가 볼게요. 네, 이제 바다 수면 근처에 새들이 있다면 상어들도 아마 가까이에 있을 거라는 걸 아실 겁니다. 하지만 근처에 상어가 전혀 없다면 어떨까요? 만약 바닷물 속에 있을 때 상어들이 바다 깊은 곳으로 향하는 것을 본다면 이건 허리케인이나 열대 폭풍이 오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상어는 폭풍에 동반되는 기압의 감소를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없는 지역에서 벗어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상어는 인간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모래 해변과 내륙의 마을과 도시를 안전지대로 보지 않습니다. 상어는 꽤 영리한 생물이고 바다 깊숙이 들어갈수록 더 안전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바다가 비상시에 항상 가장 좋은 장소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보통 물에 사는 바다 생물이 모래 위에서 무작 위로 쉬고 있는 것을 본다면 물속으로 들어가지 마세요. 이건 물이 잠재적으로 독성이 있다는 표시입니다. 바닷가 근처에 물에 적조가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적조는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지만 한 종류의 조류가 멕시코만에서 적조를 일으킵니다. 적조는 물이 정상보다 더 많은 독성이 있는 해조류로 가득 차 있을 때 발생해요. 물을 불그스름하게 하거나 갈색으로 만들 수 있지만 때때로 물 색깔은 정상입니다. 아, 아름다워요. 여러분은 친구와 함께 걸으면서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오늘 태양이 약간 다르게 보이네요. 주변에 일종의 고리가 있는 것 같아요. 무지개 같기도 하고요. 저것 좀 봐. 친구가 전화기에서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태양을 똑바로 보면 안 되는... 잠깐만. 저건 햇물이야. 피할 곳을 찾아야 돼. 세상에서 제일 큰 우산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햇무리는 눈이나 폭풍우가 오고 있다는 자연의 신호입니다. 햇무리는 수많은 작은 얼음 결정으로 만들어진 구름에 의해 발생합니다. 햇빛이 그 결정을 통과하고 빛이 분열되고 굴절돼요. 마치 무지개가 있을 때처럼요. 하지만 햇무리를 직접 바라보지 마세요. 매일 볼 수 있는 광경이 아니기 때문에 보고 싶은 유혹이 강할 거예요. 게다가 정말 아름답거든요. 하지만 자외선은 망막에 노출된 조직을 태워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그럴 위험을 무릅쓸 가치는 없어요. 선글라스가 있다면 괜찮아요. 이 현상은 약 40분 정도 지속됩니다. 이 구름은 가끔 밤에 달 주위에 으스스한 고리를 만드는 것과 같은 구름이에요. 2020년 6월 사람들이 보고 있던 건 하늘에 나타나는 드문 폭풍 형태인 모루구름이었어요.
강한 기류가 수증기를 위로 운반할 때 형성되는 공기는 성층권의 바닥에 부딪히면서 팽창하고 퍼져 나갑니다. 그것은 밀도가 높은 구름을 우리가 보게 되는 멋진 모루 모양으로 밀어넣고 때때로 버섯 모양이 되기도 해요. 모루구름은 폭풍 중에서 가장 위험한 번개를 만들어냅니다. 흔히 날벼락이라고 불리죠. 이 번개는 폭풍 후가 수킬로미터 떨어진 푸른 하늘에서 마법처럼 나오는 것으로 보여요. 이런 유형의 번개는 모루 꼭대기에서 나오며 일반적인 번개보다 10배 더 강력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거대한 구름을 본 후 너무 놀라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역 주민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당국이 설명하기도 전에 소셜미디어에 큰 구름 사진을 올렸어요. 당국은 그것이 단지 아름다운 자연현상에 불과하다고 알림으로써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을 가라앉혔어요. 이 구름은 흩어지기 전에 보통 한 지역에 머무르는데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는 상관이 없어요. 프랑스 서부 해안을 바라보면 레섬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푸른물, 깨끗한 모래 해변, 멋진 등대 덕분에 이 장소는 매우 인기 있는 휴양지예요. 하지만 아마도 레섬에서 가장 멋진 부분은 해안 바로 너머로 보이는 사각형의 파도일 거예요. 이 이상한 파도 모양은 바다 위에 있는 거대한 체스판처럼 보여요. 섬을 찾는 많은 방문객들은 이 파도에 매혹당하고 이 자연현상의 사진을 찍기 위해 근처의 등대와 같은 높은 곳으로 갑니다. 물속에 이 네모난 무늬를 내려다보면 마치 그 아래에 금속 격자 같은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이러한 파도 패턴이 정말로 매혹적이긴 하지만 멀리서 즐기는 사람들이 현명한 거예요. 그 사람들은 물 밖에 있어야 안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 사각 파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파도가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파도는 국지적인 바람과 날씨에 따라 수면 위로 수킬로미터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날씨가 다소 평온해 보이는 날에도 다른 곳에 위치한 폭풍이 주변에 잔잔한 물에 영향을 미치는 맹렬한 파도를 몰고 올 수 있어요. 파도가 먼 육지의 해안으로 이동할 때 그것은 놀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국지적인 바람에서 발생하는 파도와는 달라요. 반대 방향에서 오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바다 놀이 만날 때 그것을 조충 현상이라고 해요. 이것이 레섬 근처에서 볼 수 있는 사각형의 파도를 발생시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섬으로 몰려드는 이유 중 하나는 이 파도 때문이지만 대부분의 시간 동안 파도는 잔잔합니다. 조충 현상은 1년 중 특정한 시기, 특정한 날씨에서 발생해요. 게다가 이런 네모난 파도가 나타날 때 바다를 피해야 한다는 건 레섬 주변에서는 상식이에요. 그래서 누군가가 파도에 휩쓸리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섬에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기 때문에 이 시간 동안 물에서 나오라고 경고하는 표지판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지시를 따르지는 않죠. 사람들이 조충 현상에 걸리는 사례가 몇 건 있었지만 다행히 그리고 운 좋게도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이 네모난 파도는 시간이 흐르면서 상당히 유명해졌는데 이런 조충 현상이 있는 지역이 세상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레섬 외에는 어느 곳에서도 네모난 파도가 관찰된 적이 없어요. 하지만 세계의 바다 곳곳에서 발견될 수 있는 놀이 있고 조충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만약 놀이 서로 접근하는 각도가 더 얕다면 파도는 실제로 같은 방향에서 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심지어 그렇지 않을 때도요. 말할 것도 없이 놀은 점점 멀리 떠내려갈수록 서서히 운동량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파도의 꼭대기는 더 둥글고 더 들쭉날쭉하게 보입니다. 레섬의 특정한 바람과 날씨 패턴은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져야 발생하는 현상이고 누구나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는 조충 현상을 만들어요. 2009년 이탈리아예요. 한 남자가 부엌에 있었어요. 그러다가 깜빡이는 불빛을 봤어요. 그는 무엇을 해야 할지 알고 있었어요. 그는 가족을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몇 초 후에 거대한 지진이 전 지역을 강타했어요. 가족은 그의 빠른 행동 덕분에 살아남았습니다. 그는 이 깜빡이는 불빛이 지진이 일어날 거라는 신호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오랫동안 이 신비로운 불빛을 봐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우주에서 오는 어떤 징조라고 생각했어요. 과학자들은 그런 사람들을 믿지 않았지만 사진의 발명 이후 이 이상한 빛에 대한 점점 더 많은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곧 그들은 그 연관성을 깨달았어요.
불빛이 나타나고 곧 지진이 일어납니다. 조사를 해본 결과 과학자들은 실제로 수백 년 전에 지진 불빛에 대한 기록을 발견했어요. 지진이 일어나기 직전 땅에서는 푸르스름한 불꽃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어요. 소름 끼치죠? 크리스마스 아일랜드 개는 1년에 한 번 있는 놀라운 현상의 일부입니다. 개의 이동기간은 달의 위상과 10월과 2월 사이의 첫 강우량에 의해 결정되는데 정확한 날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일단 이 개들이 자극을 받으면 숲속에 있는 집을 떠나 바다로 떼를 지어 이동해요. 수백만 마리의 붉은 개들이 섬을 가로질러 도로를 막으며 바다로 향하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그리고 곳곳에서 알을 낳고 다시 숲으로 돌아와 다음 해까지 기다려요. 인도 메갈라야 주에는 완전히 살아있는 나무 뿌리로 만들어진 다리들이 있어요. 이런 다리들은 한 번에 50명 이상의 사람들을 지탱할 수 있을 만큼 튼튼한 엉킨 두꺼운 뿌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시와 자인티아 부족은 이 기이한 다리를 만드는 기술의 달인들이에요. 그들은 개울을 쉽게 건너기 위해 다리가 필요했어요. 이 뿌리 다리들 중 일부는 180년이 넘었습니다. 다리를 만들기 위해 그 부족 구성원들은 나무 뿌리가 반대편 강둑에 닿을 만큼 충분히 자랄 때까지 돌봅니다. 다리가 다 자라는 데는 10년에서 15년 정도 걸릴 수 있어요. 그 과정에서 뿌리는 서로 단단히 얽히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리가 튼튼해지죠. 일단 다리가 완전히 성장하면 50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어요. 어떤 뿌리들은 썩지만 새로운 뿌리들이 계속해서 자랍니다. 그래서 이 특이한 자연 건축물이 그렇게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빛의 기둥은 땅에서 하늘로 날아오르거나 구름에서 아래로 비추는 다채로운 빛의 줄기입니다. 보통 추운 온도에서 햇빛이 공중에 떠다니는 얼음 결정으로부터 반사될 때 형성돼요. 얼음 결정이 공기 중에 높이 있을수록 밝고 화려한 이 기둥은 더 커집니다. 일출과 일몰에 가장 흔히 관찰돼요. 전 세계에는 형광빛으로 가득한 숨겨진 동굴들이 있어요. 이 빛은 동굴 안에 아늑한 집을 만든 수백 마리의 야광충에서 나옵니다. 어떤 동굴은 3천만 년 이상 됐어요. 대부분은 뉴질랜드. 좋은 일요일 오후입니다. 여러분은 단골 식료품 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신선 농산물 코너에서 부풀어 오른 패키지를 우연히 발견하게 돼요. 제품 정보를 확인해 봅니다. 유통기한이 충분히 남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특이한 모양은 뭘까 궁금하죠? 답이 항상 간단하지는 않아요. 고기, 생선 또는 해산물과 같은 몇몇 종류의 신선한 제품. 때로는 심지어 샐러드와 치즈에도 과학자들은 맵 또는 변형 공기 포장법이라고 불리는 걸 생각해냈어요. 상대적으로 짧은 유통기한을 가진 이런 유형의 제품들을 가능한 한 오랫동안 신선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포장에 혼합가스를 추가했습니다. 제품이 지역 식료품점에 도착하기도 전에 말이죠. 몽펠리에 약학대학의 한 프랑스 교수는 과일이 저산소 저장 조건에서 더 오랜 시간 동안 신선하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는 걸 발견한 후 이 방법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매 패키지의 가스 종류는 제품마다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주요 아이디어는 산소 함량을 줄이거나 대체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질소나 이산화탄소로 대체되죠. 부푼 샐러드 한 봉지가 유통기한 내에 있다고 해서 그게 늘 먹기에 안전한 건 아니라는 걸 기억하세요. 봉지 안에 있는 가스들은 제각각의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품이 상했다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쇼핑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제품이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아직 날짜 내에 있으면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포장이 손상되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뭔가 잘못된 것 같으면 위험을 무릅쓰지 않는 게 가장 좋아요. 궁금하거나 걱정되는 점이 있다면 매장 직원에게 문의하면 돼요. 요즘 대부분의 슈퍼마켓은 체계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잘 상하지 않는 물건을 먼저 산 다음 냉장 또는 냉동 제품을 고를 수 있게 되어 있는 것도 예로 들 수 있겠죠. 과일과 야채는 마지막에 담아야 해요. 장바구니 밑바닥에 두면 안 되니까요. 터진 토마토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과일과 채소 얘기를 좀 더 할게요. 가능하면 아침 일찍 구입하는 쪽으로 해보세요. 하루 종일 밖에 앉아있던 채소는 모양과 식감을 일부 잃을 수 있고 어떤 것들은 약간 시들어 있을 수도 있어요. 쓰레기 처리 팁을 드릴게요.
일주일 내에 소비할 수 있을 정도보다 더 많은 물건은 사지 마세요. 대부분의 과일과 야채는 그렇게 오래 가지도 않기 때문에 갈망에 굴복하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배부른 채로 쇼핑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사야 할 물건 목록을 미리 만들어서 갖고 쇼핑하는 것만큼요. 모든 제품의 포장을 철저히 검사하면 나중에 번거로움을 덜 수 있어요. 냉장된 제품은 만졌을 때 차가우면 되고 반면 냉동된 제품은 단단하고 새는 징후가 없어야 해요. 집에 도착하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필요한 물건들을 냉장 보관하세요. 일반적으로 2시간 이상 냉장고 밖에 있으면 안 돼요. 잘못하면 품질이 변할 수 있어요. 식료품점에서 화분에 심어놓은 허브를 사는 건 목록의 첫 번째가 아닐 수도 있지만 확실히 고려해야 할 사항이에요. 적은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재배와 관리가 용이해요. 발코니나 심지어 부엌에 있는 멋진 허브 정원을 상상해보세요. 좋지 않나요? 군침이 도는 파스타 요리 위에 항상 신선한 바지를 얹으실 수 있어요. 아직 식료품점에 있으니까 커피 필터도 좀 사두세요. 집에 이 필터를 실제로 쓰는 기계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집 주변에서 필터를 더 많은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액체를 걸러내고 찬장에 섬세한 자기 그릇을 안전하게 쌓고 심지어 창문이나 신발을 닦는 데 사용할 수도 있어요. 만약 제일 좋아하는 과일과 야채가 세일 중이지만 양이 많아서 낭비가 아닌지 고민된다면 얼리는 걸 고려해보세요. 특히 신선한 과일이 드문 추운 계절에 먹을 스무디를 위한 아이템들로 비축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선반에 있는 바로 위에 걸 집지는 마세요. 특히 그게 빨리 상할 것 같으면요. 상점은 선입 선출 배치에 따라 농작물을 재입고해 둡니다. 그래서 선반 뒤쪽에 있는 물건들이 항상 조금 더 신선할 거예요. 커피보다 차를 더 좋아하신다면 차도 마찬가지예요. 찻잎으로 바꾸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제 티 블렌드로 만들 수도 있어요. 찻잎은 또 티백에서 파는 차보다 향이 더 강해요. 다른 가정용품으로는 전구, 종이 타월 또는 배터리와 같은 물건들을 구비해두세요. 이 품목 중 적어도 하나는 필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세일할 때 대량으로 구매하는 게 가장 좋아요. 낭비될 일이 없고 솔직히 말해서 집에 배터리가 떨어지고 TV 리모컨이 작동을 멈추면 늘 짜증나잖아요. 물건 하나를 사러 식료품점에 가는 횟수를 줄이도록 하세요. 비효율적인 데다 실제로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구매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요. 어때요? 그 쇼핑 목록이 이제 훨씬 더 센스 있는 것 같죠? 또 어떤 목록을 만들면 좋을까요? 냉장고에 넣어놓는 모든 거요. 적어도 일주일에 2번은 그런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한 일주일쯤 전에 식사 계획을 세우는 것도 충동 구매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수요일 저녁 식사로 뭘 먹고 싶은지 이미 안다면 불필요한 다른 걸 카트에 담을 필요는 없겠죠. 동시에 남은 음식으로 창의력을 발휘해보세요. 그걸 섞거나 맛을 더해주는 허브나 향신료를 가미해준다면 버릴 필요가 없어요. 남은 음식을 투명 용기에 보관해 가시성을 높이고 주중에 잔반 처리하는 날을 시작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또 남은 음식을 재료로 다루는 것도 좋아요. 프리타타나 오믈렛에 남은 파스타나 찐 야채를 써보세요. 파스타 소스를 만들기 위해 조리된 야채와 약간의 토마토를 섞으세요. 남은 밥부터 고기와 야채 등 남은 음식으로 다음날 점심에 먹을 걸 만들어서 랩으로 싸두세요. 또는 남은 음식을 보관할 가장 쉬운 방법을 정말 찾고 있다면 언제든지 소프로 바꿀 수 있어요. 간밤에 야채 반찬은 간단하게 육수 한 캔을 넣고 모두 섞으면 건강에 좋은 점심으로 바뀔 수 있어요. 심지어 2일 된 빵도 어슷하게 썰고 허브와 올리브 오일을 빵 조각에 뿌린 뒤 오븐에 몇 분 정도 넣어두면 수습할 수 있어요. 그러면 앞서 말한 수프를 위한 집에서 만든 맛있는 크루통을 먹을 수 있어요. 라벨 보는 노하우도 좋아요. 들어본 적이 없거나 발음할 수 없는 재료들은 주의하세요. 포장에 보통 5개 이상의 성분이 들어있는 품목은 피해야 해요.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나르는 방식조차 여러분이 어떻게 무엇을 사는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카트보다 바구니를 더 선호한다면 충동 구매를 더 쉽게 할 거예요. 마케팅 리서치 저널에 실린 한 연구가 그렇다고 주장했어요. 실제로